안녕하십니까, 고명섭입니다. 오늘은 도올 선생님 최신작 만해 한용운 도올이 부른다, 이 책을 놓고 도올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이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상과 그 사상이 집약된 시집 님의 침묵에 대한 선생님의 해설을 담은 책인데요. 만해 한용운 선생이 타계하신 지 80년 되는 해고, 내년 2025년은 만해의 시집 님의 침묵이 집필된 지 꼭 100년 되는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시기에 만해의 시를 읽고 만해의 뜻을 새기는 이 자리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현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 사태입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부정한 반헌법적 사태이자 국민에 대한 반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도올 선생님의 견해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해 한용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시대적 소명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쿠데타고 무엇보다도 반헌법적 폭거면서 국민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입장을 확실히 얘기해 두고 한용운 선생의 삶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군으로 하여금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한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었음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국민이 즉각적으로 맞서서 비상식적인 계엄을 막아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전 인류사에 없었던 사태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위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회는 마땅히 행하여야 할 역할을 너무도 잘 수행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군부도 맹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합리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무리한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명령이라는 것은 군부에도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여순반란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것은 민주항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순 지역에 있던 14연대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 제주도에서 항거하고 있는 국민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군대 내에서 항명을 했고 여태까지 반란으로 규정했던 것, 그런 거를 본다면은 군대 내에서도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명령이나 부름에 여러분들은 소응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번 이 친위 쿠데타 이게 이제 국회의 발빠른 대응으로 미수에 그쳤는데, 근데 지금 사태를 보면은 또 언제 비슷한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런 걱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더 단호하고 신속한 그런 어떤 조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넘겼지만은 이 대의를 향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그 힘을 모아야 할 텐데 그 얕은 계산으로 국민의 함성을 외면하고 있는 이 사태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사태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위중한 사태를 우리가 항상 극복해 나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가 만해 선생님 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책 내용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해 시의 위대성을 제대로 알려면 만해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해 사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위에서 시를 해석했다는 점에서 이 책에 획기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만해뿐만이 아니라 공자, 노자, 장자를 얘기할 적에도 그 인간을 꼭 얘기를 했고 그들의 삶과 생각의 전체성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문들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한문 해석학이라는 거를 1982년부터 귀국해서 주장해 왔는데 만해의 요번에 도울이 부른다 속에는 님의 침묵이라는 대표적인 이분의 시집이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 해석이라는 거는 만해라는 인간 그 생각 사상 전체 속에서 조명이 됐고 분석이 되고 단지 단순한 하나의 시집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떠나서 그 만해라는 인간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었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선생님이 이 책 앞머리에서 나는 한용운을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썼다든가 스님으로서 3.1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사람이라든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지사라든가 그런 정도가 우리가 아는 만해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할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모름에서 출발해서 만해 사상에 대한 총체적 이해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이 책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이 책의 저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해를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는 만해를 잘 몰랐다. 그만큼 제가 철학하느라고 바빴으니까 그 만해 시를 그렇게 전공자들처럼 읽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제가 몰랐다는 사실은 국민 대부분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들과 더불어 이 책을 써나가면서 같이 알게 되었다는 이것이 이 짧은 그 지필의 순간이었지만은 그것이 우리 민족의 20세기 역사를 반영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 글이 보다 아주 생동하는 글이 되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 이 책 앞부분에서 그 만해 사상을 알리려고 분투한 사람 중에 조지훈, 그러니까 승무의 시인이고 지조론의 저자인 그 조지훈 선생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용운 전집 발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조지훈입니다. 그 조지훈 선생이 한용운론에서 만해를 두고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의 일체화라고 말합니다. 그 조지훈의 말대로 혁명가와 선승과 시인이 한 몸을 이룬다는 점, 이것을 뚜렷이 인식하는 것이 만해 시로 들어가는데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조지훈 선생을 불행하게도 제가 상당히 흠모를 했고 그 양반을 만날 어떤 인연이 많았는데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분의 댁도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조지훈이라는 인간이 없었으면 오늘의 만해는 없습니다. 그만큼 결정적인 시기에 만해 전집을 주도적으로 펴냈고 그 만해 전집이 그래도 오늘만큼이라도 남아있음으로 해서 만해 사상이 그나마 연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만해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 만해학을 탄생시킨 최초의 인간이 조지훈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책은 만해 그 초년 삶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어려서 유학의 훈도를 받고 19살 나이에 무작정 가출해서 불가의 몸을 의탁하고 그 뒤에 이제 불교의 세계를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 책이 알려줍니다. 근데 만해가 2번에 걸쳐서 출가하고 8년 만에 정식 스님이 된 것을 보면은 젊은 날 그 만해의 방황이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일본 유학, 만주와 연해주를 다녀온 것, 뭐 이런 걸 보면 청년기 내내 무언가를 모색하면서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그러면서도 유불과 서학을 공부하는 데 열성을 다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근대 개벽 종교의 창시자들 수훈 최재우, 증산 강일순, 소태산 박준빈 이런 분들의 젊은 날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수훈의 삶이 떠오릅니다. 사상이 연글 때까지 깊은 내적 방황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원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해의 삶과 수훈의 삶은 여러모로 우리가 비교하면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수훈의 삶은 어떠한 그 심오한 내적 갈망이었다면은 이 만해는 내면의 어떤 깊이 있는 그 침잠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예.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예. 그리고 자기 삶의 모든 사건에 자기 자신을 던져가면서 실존주의가 말하는 엔트부르펜 그런 어떤 던짐 속에서 그 어떠한 진리를 찾아간 위대한 인물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거는 여기 수훈 선생이나 정산 소태산 분들과 다른 것은 만해 선사는 무엇보다도 지적인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예. 단순한 종교적인 창시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고 네. 저는 아마도 이 사람이 비트겐슈타인과 앉아가지고 대담을 했다면은 네. 비트겐슈타인을 압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만해가 정식으로 승려의 계를 받는 것이 27살 때 1905년인데 이로부터 5년 뒤에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획기적인 불교 혁신론을 발표합니다. 이 저작의 어떤 주장 가운데 승려 대처론 그러니까 승려의 결혼을 허가해야 된다 하는 대목이 이제 흔히들 그 대목들을 강조하면서 만해가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만해가 승려의 교육을 강조한 대목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선진적인 생각이고 개방적인 생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해가 취처를 그 승려들의 대처를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무근거한 엉터리 주장입니다. 만해는 일본 불교를 알기 전에 우리 불교 자체의 전통 속에서 네. 이거를 근원적으로 개혁한다고 하면은 프로테스탄트의 목사들처럼 네네. 전혀 외부로 보통 사람들과 그 신도들과 구분이 안 되는 처지에서도 네네. 훌륭한 목회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 승려의 결혼 문제는 그들의 이 자발적인 네네. 삶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지 그것이 근원적인 계율이 될 수 없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불교가 근원적으로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승려들의 교육이다. 그래서 보통학이라는 말을 쓰고 자연사범이라는 말을 쓰고 인사사범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불교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소위 불교가 20세기를 접어들면서 새로운 역사적 국면을 맞이한다는 데 대한 아주 각별한 그 비전이라고 할까?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 조선 불교의 어떤 프라이드로 생각을 해야지 대처를 주장했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이 위대한 인물의 총체적인 삶과 사상을 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원효 스님을 생각하듯이 만해가 떠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만해에게 대해서는 저는 성인 대접을 해야 된다. 왜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사람들이 다 성인 대접을 하는데 왜 한국 사람은 그렇게 위대한 자기 지성인들을 갖다가 깔보고 나쁘고 그렇게 사느냐 말이죠. 그래서 만해 스님의 영어로 말하면 intellectual integrity 그러니까 지적인 결백성과 그 실력이 너무 탁월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 만해와 그 간디가 정말 딱 동시대 인물이고 삶의 역정도 참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승려가 된 직후에 백담사 5세함에서 공발작의 양계초의 은빙실 문집이라든가 또 서계의 그 세계 인문지리서, 영환지략 같은 근대 세계의 그 문물과 제도를 알 수 있는 책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런 책들이 만해를 유교와 불교에 통달하면서도 동시에 세계적인 어떤 인식 시야를 갖춘 인물로 키워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는 오세창 선생의 아버지인 오경석, 그러니까 이분들은 중인으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난 그 책들을 이렇게 사서 예. 우리나라에 이 영안지략이 들어온 것은 1849년에 출간이 되는데 출간 즉시 오세창 선생의 아버지인 오경석 선생이 예. 사옵니다. 하여튼 양계추의 은빙실 문집도 1903년에 나오는데 출간 즉시 벌써 봐요. 예. 만해 선생이. 그러니까 네. 참 그 한국인들은 네네. 그렇게 지적인 호기심과 갈망이 많았고 네. 저도 뭐 세상에 지금 무슨 책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다 사서 보니까요. 그러니까는 예. 만해의 지식의 이 범위라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함부로 그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네. 그런데 그 1910년에 쓴 조선불교 유신론 네. 이걸 보면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만해의 민족 의식이라든가 현실 의식이 독자적 경지에 이른 것 같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만 보면 만해에게는 어떤 내면적인 성숙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또 만해의 민족적 자각은 불교적 자각 다음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는 말씀이죠. 예. 근본이 나는 이분을 좋아하는 게 근본이 인문학이라고 이 사람은. 네. 인문학자적인 기질이. 그러니까 기질이 이 사람은 혁명가라기보다는 역시 철학자로서의 아주 기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이 정치적인 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교적 자각 다음에 왔다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연대기 속에서 맞습니다. 예. 그게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적인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이 정치적 행위로 사회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분의 사회적 행위는 완전히 그냥 목숨 내놓고 그냥 생사를 불문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광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뭐 서정주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상한 시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분의 삶은 정말 그런 오류가 없죠. 예. 그 선생님 이 책에서 그 만해가 유학과 불학을 함께 공부했다. 요 대목에 특별히 주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어떤 문법과 불교적인 문법이 충돌해서 어떤 효과를 냈다.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의 만남이 충돌을 통해서 진정한 선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이거는 유교적 신텍스와 불교적 신텍스의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불교적 신텍스는 물론 제법 무아를 말하기 때문에 아나트만이라는 이 무아는 어떤 실체적 사고를 거부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램마 자체가 그 사유의 그람마 자체가 불교는 역시 그 주어 중심이에요. 주어 중심인데 반해서 그 유교적 언어, 우리 언어는 술부 중심이다. 그 유교적 신텍스와 불교적 신텍스가 융합되면서 진정한 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해 선생의 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 외의 선이에요. 우리가 선이라고 그걸 실체화해서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의 발견이 나는 이분이 우리말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시를 쓴다는 게 너무도 급작스럽게 이분은 생각하자마자 그냥 2달 만에 써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몇천 년을 내려온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텍스를 발견하는 거.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님이 된 것이다 이게. 근데 그 님은 영원히 실체화될 수 없는 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적인 님이고, 그러니까 모든 그 지금 문학 평론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배경, 철학적 배경을 아주 면밀하게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님의 침묵에 님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예. 네. 만해가 1917년 오세암에서 동안거 도중에 깨달음을 얻고 오도송을 씁니다. 그 오도송에서 고향과 객수를 대비시키면서 진정한 자유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책에서요. 그러니까 존재의 자유가 만해를 산중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오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의거에 참여하고 그 의거를 진두지휘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만세 2년 전인 1917년에 깨달음을 얻고 오도성을 읊은 것이 1차 도노라면 서대문 형무소에서 깨달은 것이 2차 도노가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의 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2차에 걸친 깨달음으로 민족 이 만해와 완전히 하나를 이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그 체험이 결국 님의 침묵이라는 놀라운 시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그 놀라운 통찰이십니다. 그 결국은 1917년 겨울에 오도송을 이분이 썼고, 그러니까 오도송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승려로서 고등한 경지에 도달했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선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 도노다. 그 진정한 도노는 그 깨달음의 오도성을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술부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그 3.1 만세 혁명의 아주 전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3.1 만세 운동은 딱 핵심 그 한 사람이 2명이에요. 그 최린하고 만해입니다. 한용운이 이 33년 이분들은 이름을 대표자로서 민족 대표로서 이름을 쓴 거지 일을 추진하고 모든 거를 조직한 것은 이 2분의 노력인데 1919년 전에 1918년 9월에 유심이라는 잡지가 발간됩니다. 이 유심이라는 잡지는 우리나라 잡지사에서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사상지구 문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최남선의 청춘이라는 잡지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 유심이라는 잡지의 이 수준은 오늘날 봐도 놀랍습니다. 이 유심 잡지를 쓰고 3.1운동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그 3년 동안 아주 참혹한 형무소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님의 침묵을 쓴 거거든요. 이건 님의 침묵이라는 것이 이분의 삶에 있어서 아주 고도의 성숙된 시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분의 사유가 그냥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그 어떠한 데서 이게 나왔다는 의미에서 저는 님의 침묵을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선생님 이 책에서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3.1 만세 혁명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1 만세 혁명이 혁명의 자격을 갖는 것은 당시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인 민족 국가의식의 최전위를 과시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3.1 만세혁명은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튼 사건이었고 20세기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적인 봉화였고 또 유례를 보기 힘든 민족의식의 개벽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는 이 3.1의 정신을 부정하고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이 정말 창궐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 몰락을 부른 중대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 몰락을 참 조용히 빨리빨리 몰락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걱정이 국민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반민특위가 해결되지 않고 친일분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그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남한 역사의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윤석열의 파탄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윤석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란죄의 수괴라는 모든 그 사람들이 공통된 지금 뭐 거의 뭐 90% 이상의 그 국민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네. 결국은 내란죄의 그 수괴로서 모든 죄상에 대한 이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고 거기에 대한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이제 마땅한 법적인 결론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해 선생이 감옥 안에서 조선 독립의 서라는 장문의 글을 써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앞머리를 보면은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나 자유의 공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한계로 삼으니 침략적 자유는 몰평화의 야만 자유고 참 자유는 반드시 평화를 보호하고 참 평화는 반드시 자유를 동반한다. 자유와 평화여 전 인류의 요구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3.1 만세혁명과 우리의 독립투쟁이 이런 보편성 위에 서 있음을 만해의 글이 뚜렷이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3.1 운동이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3.1 운동 부르고 있는데 그거 꼭 뭐 저 박정희 시대 때 뭐 새마을 운동처럼 네. 뭐 지금도 무슨 운동 그러면 3.1 운동도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네. 3.1 운동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 불란서 혁명도 불란서 혁명이 그 사건이 나폴레온이 나오고 이랬어도 그 어떤 근세적인 그 헌법을 전 세계에다 퍼뜨렸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세계사적 인식이 생겼다는 거. 네네.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는 거지. 예. 어떤 누가 바스티유 감옥을 깨뜨리고 나서 뭘 정권을 잡았다 안 잡았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3.1 만세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주의, 우리 민족 이것이 여태까지 민족의 개념을 국민들이 자각하지 못하던 그러니까 왕정으로 있다가 네.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러면서 모든 사람이 아주 자발적으로 길거리로 튀어나와서 만세를 불렀다는 이 감격의 함성이 이게 만해한테는 진정한 오도송입니다. 예. 네. 제2차 오도송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민중이 깨어났고 이 조선민중의 깨어남이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가 오사운동이 일어나고 뭐 인도에서는 암리차르 뭐 그 사건에 대한 네. 모든 투쟁이 일어나듯이 네네. 이게 새로운 역사가 탄생되었다. 그러니까 예. 그 군말에서도 보면은 마치니 이태리의 마치니를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리고 칸트를 얘기하고 이게 전부가 뭐냐면 근세적인 민족 국가로서의 태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분은 만해 선사는 그러한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우리 3.1 혁명이 아주 위대한 포지션을 갖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예. 님의 침묵을 이제 그 만해의 수많은 작품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보시기보다는 만해가 19살에 출가한 이후 근 30년에 이르는 정신적 방황과 치열한 학업 정진과 세계적인 변화를 한 몸에 떠안고 실존적 삶의 비극으로 승화시켜간 거대한 심포니의 정화. 이렇게 인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동안 이제 문학인들이 님의 침묵을 그 단순한 시집이라는 어떤 외딴 실체로서 고립시켜 인식해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적실한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그 제가 말한 것을 그렇게 정밀하게 잡아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님의 침묵이라는 시야말로 정말 1차적으로 저는 만해 선사의
한글 어휘 구사 능력, 문법적인 배치. 예.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게. 네. 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종대왕이 국민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말을 그저 좋게 받아들인다면은 그 세종에 대한 최대의 보답이 네. 바로 만해의 님의 침묵이다.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거를 보답을 한 게 만해. 그래서 이 님의 침묵은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그야말로 이거는 이게 뭐 시집이 아니라 국보 제1급에 해당되는 네. 어떤 국보로 취급해야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어떤 성스러운 텍스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만에 그 님의 침묵이 이제 순수한 한글로 쓴 문학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역시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책 안에서 그 만에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을 문학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어떤 갑자기 돌출한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한글 활용 저작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돼 내려왔다는 그 문명의 연속성 속에서 그 축적의 정화를 조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만해보다 63년 전에 이미 최수훈이 동학의 경전을 고답적인 한문으로 집필함과 동시에 아주 대중적인 순한글 가사로 집필해서 용담 유사를 지었다는 거. 그런 거대한 정신사의 흐름 속에서 님의 침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절감하게 됩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시집이 갑자기 아주 기적처럼 튀어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세종대왕 이후에 가장 아쉬웠던 거는 세종대왕이 무리를 해서라도 과거의 한 과목은 이 책 같은 거, 책문 같은 거를 한글로 쓰게 했다든가 이랬으면은 조선조의 한글이 엄청 발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불경이 한글 번역이 됐고 세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녀자들에 의해서 모든 편지가 쓰여졌고 그리고 아녀자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 사대부에서도 한글로 썼고 추사 선생의 많은 언문 편지들이 한글 편지들이 30통 이상이나 남아 있고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한글 문학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돌출된 현상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1911년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신구약이 완영이 됩니다. 순우리말로. 근데 그 번역이라는 게 수준이 높거든요.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 감리교 계열의 찬송가들. 찬송가 한 절 한 절이 다 쉽니다. 그거를 남녀노소가 이게 천막 교회 안에서 같이 부르고. 그러니까는 이 한글 시라고 하는 거는 무슨 시인들이 갑자기 뭐 생각해내가지고 1910년대에 1920년대에 만들어낸 이건 이제 우리 문학사를 보는 사람들이 근본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문과에서도 별로 그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문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12장 제목을 님은 무엇일까 이렇게 달았는데요. 그 님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것이 이 시집의 시를 문학적으로 음미하는 경지를 넘어서서 그 이 시에 담긴 지고한 사상적, 철학적, 종교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님의 의미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시의 머리말에 해당하는 군말입니다. 님만이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은 님이 봄비라면 마치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니라. 여기에 그 만해가 말하는 님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군말이라는 거는 서론과 요새 말하면 서론인데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여기 덧붙여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님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님이라는 피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네. 그래서 님만이 님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님 뭐 이러고 하는 게 그게 그것도 님이지만은 네. 그거는 내가 말하는 것의 한 1% 정도다. 99% 실체는 뭐냐? 제일 먼저는 부처가 그리워하는 중색, 그 다음에 마치니가 만들려고 하는 이태리라는 독립된 민족국가, 네.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독립해서 네. 새로운 제국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잖아. 이거 그런 거라든가 칸트의 철학이라는 근세 계몽주의 철학을 완성함으로써 네네. 프로이센의 그 민중들에게 불란서 혁명을 추진한 세력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역사의식과 철학의식을 갖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것들 그리고 장미화의 님은 봄비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온전한 이 생리적 자연의 모든 이 아름다운 대자연과 칸트와 같은 철학과 그리고 마치니가 생각하는 근세적 민족국가 그 당시 유럽의 모든 소국들이 전부 독립하려고 할 시대에 그 온전한 독립을 쟁취하는 그 독립의 정신을 제공했던 마치니 이런 걸 다 얘기하고 나중에 석가의 중생을 얘기함으로써 그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그 네 가지 측면 대자연과 종교적 석가의 해탈과 철학적인 성숙과 그리고 독립국가로서의 민족국가로서의 그 어떤 당당한 모습 이것이 내가 말하는 님이다. 그러니까는 님의 침묵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민족의 조선 왕조가 끝났지만은 20세기라는 게 조선 왕정이 사라진 그 상황을 메꾸는 새롭게 그거를 이 사람은 이별은 미의 창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정을 이별함으로써 새로운 20세기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그 창조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리움이 그게 뭐냐 그거를 대상화하려면 바로 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근세적인 국가를 얘기할 적에 이만한 국가 철학을 제시한 시인은 뭐 워즈워스고 무슨 영국 이 엘리어트고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갖다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고 스님들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하고 우리나라 내가 엊그저께도 그 종 원장님을 뵀는데 상당히 좋으신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불교계에서도 만해를 정말 본격적으로 조명을 해서 읽고 그리고 이 책을 좀 사셔가지고 이 내용도 정말 토론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토론을 해서 뭐 도리 잘못 생각하고 잘 지적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거에 정말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완전한 소화를 시켜서 애매모호하게들 잊지 말고 그래서 이 새로운 민족의식을 만들어 더군다나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만해 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나는 우리가 아주 어수선한 시국을 극복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산조, 가야금이 이런 있지만은 무용 음악이라든가 뭐 노래 반주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가야금 하나에 그냥 땡똥땡 가야금 소리만 가지고 그 기악곡 자체로 1시간을 짠 것을 보면은 기맥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판소리라든가 모든 이 우리나라의 음악의 전통을 1시간짜리 그 기악곡으로 승화시키는 그게 19세기 말기에 이루어지는 이걸 보면은 이거는 고도의 이 민족의 우리 민족의 이 문화적 역량이 고도의 추상화가 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해 시도 우리 민족 정신사의 하나의 산조다. 산조 같은 걸작이다. 그리고
산조가 있는 민족이래야 철학사를 운운할 수 있다. 추상적인 철학들을 다 이 몇천 년의 갈래를 잊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디베이트를 이어오는 네네. 민족. 예. 이게 우리거든요. 예, 예. 이 민족의 프라이드가 지금 다 잘못 네네. 사라지고 친일파 운운해가면서 지금 이런 결국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저 사람을 뽑았는가. 도대체 네. 찍은 것은 이렇게 형편없는 사이코패스틱한 이런 현상에 이르지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네. 찍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깊게 반성해야 될 이제는 이러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네.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데 그 각성의 핵은 님의 침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선생님 그 진양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휘몰이로 쭉 이어지는 그 산조의 어떤 전체의 그 구성이나 그 산조가 보여주는 어떤 음악적 탁월성이나 힘, 이 안에 어떤 철학적 정신, 고도의 추상적 사유의 어떤 정신이 배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저한테도 큰 화두가 되는 것 같고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만해 님의 침묵이 나온 직후부터 이제 그 만해 시가 인도 시인 타고르 시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정설인 양 통용되는 면이 있는데요. 그 만해를 타고르에 견주면 만해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책에서 그런 견해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근거가 없는 것인지 낱낱이 입증해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만해의 님과 타고르의 주님의 성격이 얼마나 다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또 그 만해 자신이 님의 침묵에서 타고르에 관해서 시로서 논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목을 보면 죽음의 향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백골의 입술에 입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인데요. 이 시는 이제 만해가 이미 타고르의 시의 종교적 행위상학적 틀을 꿰뚫어 보고 있다. 만해에게 님은 단순히 복종해야 할 초월자가 아니고 중생과 만나야 할 님. 중생을 그리워하는 님 그런 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만해의 님의 침묵에서 타고르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은 정말 통쾌합니다. 예. 그 당시 동양인으로서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고 또 네. 동서를 통틀어서 시로서 노벨상을 탄 최초의 네. 작가가 된 타고르의 시를 접하고서 이런 개똥 같은 시가 어딨냐. 네. 결국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 본다면 이거는 보통 깡다구가 아니란 말이죠. 네네. 근데 그 깡다구가 그저 그냥 남을 회방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타고르의 시를 내가 우리 민족과 같이 읽고 즐기고 여기에 찬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타락시키는 그야말로 이거는 흉측한 일인데 네. 어떻게 내가 아무리 뭐 좋다고 하지만 백골의 입술에다 키스를 하고 백골의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 민족들과 시를 논할 수 있겠느냐. 우리 문명은 생명의 문명인데 예. 우리가 이 삶을 구가하고 이 민족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엄청난 비극의 이런 과정, 비극적인 과정을 겪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바이탈리티에 넘치는 민족인가.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바이탈리티를 잃어버리지 않고 네. 그리고 이 백골의 입술에 입 맞추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기를 네. 지금 기원하겠습니다. 그 님의 침묵에는 그 선사의 설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선사의 설법을 들었습니다. 너는 사랑의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받지 말고 사랑의 줄을 끊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즐거우리라. 고 선사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선사는 어지간히 어리석습니다. 사랑의 줄에 묶여
바뀐 것이 아프기는 아프지만 사랑의 줄을 끊으면 죽는 것보다 더 아픈 줄을 모르는 말입니다. 사랑의 속박은 단단히 얽어매는 것이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해탈은 속박에서 얻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는 불교의 교리를 거꾸로 뒤집은 역설의 언어로 진리를 이야기하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그 만해가 자신의 철학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해의 이 던져진 선사의 설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체계고고 여기는 그 모든 고통을 유발하는 집념을 끊어라. 그것이 네가 어떠한 열반에 도달하는 길이다라는 일반적인 불교 개론에 대한 항변이라기보다는 네. 당시 그 만해가 독립운동을 하고 아주 포괄적인 이 대사회적인 모든 운동을 전개하는 이곳에 대해서 많은 당대의 그 불교계에서도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선방에 앉아서 정진하는 것이 네, 궁극적으로 우리 선사들의 도리다. 그런 그 선사들의 질타에 대해서 이분은 암암리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거기에 이 모든 정진하는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이러한 것이 님과 나를 우리 역사의 현실과 나를 속박하는 것.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외면하고 너 네 공부나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현실에다 자기를 던져서 꽁꽁 같이 묶어야 된다. 그 역사와 같이 가야 된다. 대해탈은 속박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논리가 중요한 논리죠. 그러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여기 선포, 자신의 철학을 선포한다 그러는데 선포라는 게 캐리그만 말이에요. 예. 근데 초대교회가 선포한 게 뭡니까? 니들 다 되죠. 빨리 천당 가야 돼, 니들. 종말을 선포한 거 아니야? 결국 그거 가지고 인류를 갖다가 2000년 이상을 지금 괴롭혀 온 건데 이분의 선포가 뭐냐 이거예요. 선포가 네. 대해탈은 속박에서 얻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를 개벽하자. 네. 이게 참 우리 민족의 이 위대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해탈은 속박에서 얻는 거다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국 선의 가장 높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외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생님 이 책 그 시작과 끝을 관통해서 우리 지금 이 나라와 이 시국에 대한 우리의 심정을 계속 토로하십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무능 폐악 이게 정말 나라를 절단되고 민주주의 토대를 다 좀 무너뜨릴 지경이고 정부의 온갖 중요한 자리가 다 친일파를 안쳤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 역사의식을 붕괴시키려고 하고요. 또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일본 극우파에게 머리를 숙이고 또 손을 잡고 그럴수록 한반도의 그 긴장은 높아지고 남북의 적대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통탄스러운 상황인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우리 민중의 어떤 거대한 저항을 무너뜨리려고 또 친이 쿠데타를 또 지금 기도를 했다가 사실은 뭐 자멸의 지금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우리 민족의 지금 최대의 비극은 항상 남북 문제를 그야말로 진실하게 서로 맞대면해서 그 당사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게 이용되고 이러한 상황을 치자들이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은 무조건 이거를 해소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키워가지고 이거를 언제 어떻게 활용해 먹을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민족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근본이고 님을 그야말로 배반하는 그런 역사에 가장 이 남북 문제가 항상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남북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아주 극보수가 태극기 부대에 아주 극보수가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하시더라도 남북 문제는 절대 대결로서 그리고
정권의 어떤 그 이득을 위해서 활용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서울 한복판에 원자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왜 우리가 지금 전쟁을 자초를 하고 이런 이 인류사에 도분다시 있어서는 아니 되는 폭력적 사태를 또다시 이 땅 위에 재현시키려고 하는 이런 흉악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들도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고 자식들 아름다운 따님들이 있고 다 그럴 텐데 그들이 폭탄에 맞아 죽는 꼴을 보시겠느냐. 이거는 정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남북 문제는 주변에서 아무리 싸우라 해도 우리끼리는 야야 잘해보자 뭐 그러고서 조금 센 놈이 자꾸만 괴롭히면은 야 좀 눈치 보면서 우리가 적당히 시간 끌자 뭐 얼마든지 이 해결책은 남북 문제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해결책의 기본은 우리가 전쟁만은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 문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제 문제 한번 선생님하고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 정세도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상황에서도 약간 변화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재선되리라는 그 점을 친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었지만 네. 그러나 해리스가 될 경우 한반도는 곧바로 전쟁으로 돌입할 수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네. 트럼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돌아섰는데 트럼프는 뭐 내일이라도 내가 김정은한테 전화를 걸고 뭐 러시아에다가도 내가 다 잘 사겨 놨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안 하겠다. 내가 그런 거 해소시키겠다고. 그러나 이제 왜 미쳤다고 거기다가 돈을 쏴붓고 그 경제들을 망가뜨리고 그런 이 사람은 장사꾼이니까 장사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우매한 짓이 왜 지금 전쟁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건 미국이 그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나라냐. 지금 모든 이 하이테크의 기술을 다 갖고 있는 미국이 그러면서 지금 어떠한 의미에서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지원을 하겠다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상당히 그 애매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우리가 충고하고 싶은 거는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원을 하지 마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당신이 이 전쟁이라는 건 우매하다고 말했듯이 이스라엘도 얼마나 그 대단한 나라인데 하이테크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디스플린이 있는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대들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 그거를 계속 말해가면서 김정은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진정한 세계 평화의 사도가 된다면 그야말로 트럼프는 당당하게 노벨 평화상을 받겠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하여튼 미국의 이 트럼프가 취임하게 된 것은 이거는 이번에는 완벽하게 트럼프의 실력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실력이 지향하는 모든 이슈들을 국민이 인가를 해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대통령의 포지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보편적인 세계 평화를 지향한다면 그야말로 인류 사상 보기 힘든 성군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그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가 성군이 되기를 빗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본인이 자기 집권 시기에는 세계 전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언어는 과격하지만 실제로 보면 역시
정말 사업가 혹은 장사꾼의 그런 태도가 역시 강한 것 같고 그 트럼프 안에도 뭐랄까 노벨 평화상에 대한 어떤 그런 야심이나 그런 꿈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잘 정책으로 잘 이어져서 과거에 닉슨이 보수당이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국제질서 역할을 했듯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기대를 해보는 면이 있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트럼프가 얼핏 보기에 보수 쪽이라 하더라도 네. 그것이 그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윤석열이가 등장할 때는 그런 비슷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한국의 진보 세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우리가 볼 수가 없고 한국은 분명하게 정의 진리의 어떠한 정도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 민족의 놀라운 것이고 미국도 결국 진보 보수의 틀을 넘어서 네네. 민주당이 지금 너무도 망가졌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추구해온 많은 그 이슈가 네. 무의미하게 됐어요 지금은. 예. 그리고 걔들이 심지어 그 워몽글 하나의 전쟁 도발꾼이 된 이 마당에 정책 위반자들의 아주 내면에서부터 이 전쟁광들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고 이런 면에서는 트럼프의 치세는 당분간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그러한 상당히 새로운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이때 이제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이고 정말 남북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정치가 그것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될 그런 중차대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남북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강대국들이나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확보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만해 한용운에 관한 저작을 놓고 선생님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에게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아주 즐거운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올TV를 보시는 분들도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도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